네, 일만 하면 터져나오는 재벌 3세의 사건 사고. 이번에는 파리바게트 등 유명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SPC그룹의 3세 경영인 허이수 부사장이었는데요. 액체로 된 대마를 해외에서 밀반입해 흡연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이 됐습니다. 네, 한편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 사흘 만인 내일 다시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이 밖의 사건 사고 소식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재벌 3세의 마약 사건인데요. 일단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차남이죠. 허이수 부사장이 그 장본인이 됐습니다. 일단 관련 내용 좀 짚어볼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글쎄요, 6일 날이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금 얘기한 SPC그룹의 차남이죠. 예. 허이수 지금 부사장입니다. 예. 구속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은 뭐 허이수 부사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경영 능력도 인정받고 있었고, 예. 그 경영계에서 마당발로 알려져 있고요. 굉장히 촉망 받는 경영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이렇게 구속이 됨으로써 상당히 좀 파장이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해외에서 액상 대마 밀수하고 흡연한 혐의라고 하는데 액상 대마가 일반 대마랑 좀 다른 겁니까? 원래 대마는 이제 말려가지고 2% 말아가지고 피우는 그런 것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액상 대마라고 하는 것은 대마 잎에서 그 액체를 추출해가지고 그 액상을 이제 흡입하거나 흡연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 농도가 좀 더 것을 높은 건가요, 그러면? 훨씬 더 높죠. 말려진 바에 의하면 예. 45배 내지 50배까지도 더 높을 수 있다고 아, 해요. 일반 대마보다? 일반 대마보다. 엄청나군요. 그리고 최소한 뭐 서너 배는 무조건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액상 대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마약류 같은 경우도 등급이 좀 있나 봐요. 처벌 그렇죠. 수위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액상 대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처벌 수위는 어때요? 일반 대마랑 달라요? 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대마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이것을 외국에서 몰래 들여와서 밀수입이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이것을 또 소지하거나 또는 흡연하거나 그러면 5년 이상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사건이 과거에 있었거든요. 똑같이 이 대마를 밀수해가지고 예. 액상 대마를 말이죠. 예. 그래서 흡입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실형 3년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범죄라고 할 수 있고요. 중형이 사실은 예상되는 범죄죠. 일반 대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인가요, 그러면? 일반 대마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그것을 밀수입을 했느냐 예. 아니면 소지하고 흡연만 했냐에 따라 다릅니다. 또 판매를 했느냐 이와 같이 마약은 판매를 한 사람, 밀수입을 한 사람, 제조를 한 사람은 구분이 돼 있군요. 예, 굉장히 강하게 처벌합니다. 근데 그냥 한번 뭐 호기심으로 흡입을 했다 그런 경우는 뭐 초범은 거의 뭐 집행유예가 되고요. 그리고 형도 1년 이하에 머뭅니다. 이게 보니까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밀수도 했고 흡연도 했고 했기 때문에 좀 이게 좀 가중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밀수입이 제가 굉장히 무거워요. 이건 제조보다도 무겁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하는 것보다도. 왜냐하면 해외에서 이와 같이 이제 대마라든지 뭐 다른 것도 코카인이라든지 다 들여오게 되면 예. 그것은 우리나라를 이 어떤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잃게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렇게 들여오는 걸 강하게 처벌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다가 저는 참 궁금한 게 이제 뭐 필로폰 같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마약도 등급이라는 게 지금 환각의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특히나 이런 뭐 액상 대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중독성이 심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는 좀 더 강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처벌의 정도를.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이제 뭐 5년이니 뭐 이런 것들은 법정형이거든요. 예. 그 안에서 이제 얼마를 정할지는 또 이제 선고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상습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러겠네요. 그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냥 대마를 말려서 피운 것보다 이런 액상 대마를 갖다 흡입한 경우는 더 강하게 처벌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예. 어쨌든 허이수 부사장은 유명한 그룹의 또 부사장이기 때문에 또 공인인데 그렇죠. 이런 일을 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된 건데 이분이 봤더니만 2016년에 저는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만 이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쉐이크 버거인가 그거를 들여오면서 경영 부분에서 아주 인정을 받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2016년에 부사장으로 이제 승진이 됐다고 네네. 하는 것인데요. 굉장히 그 마당발이고 아까 그 적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예. 알려져 있는데요. 이 그 쉐이크쉑 버거라고 하는 것이 강남점에 처음 1호점으로 들어왔었죠. 들어왔는데 예, 예. 그게 세계에서 매출액 1위를 차지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7개 점포가 이제 들어와 있고요. 2025년까지 뭐 25개로 늘리겠다는 그런 야망찬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쉐이크쉑 버거를 이렇게 안정시키고 정착시키는데 예.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지금 이 허이수 부사장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심지어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미국까지 날아가 가지고 그래서 뉴욕에 가가지고 이 쉐이크쉑 그 경영주를 만나서 그래서 단판을 져가지고 직접 그것을 이제 만났군요. 직접 들여왔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SPC 그룹 입장에서는 뭐 지금 이 사태를 좀 간과하지 않고 막 빠르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취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경영권에서 영구 제외하는 선택을 했는데 이 같은 좀 초강수 선택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파리 크라상이라든지 지금 파리바게트라든지 이 SPC 그룹이 사실은 식품을 다루는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예.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입니다. 그래서 건강 이미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와 같이 건강한 이미지를 가져가야 되는 기업이 이 마약이라고 하는 대마라고 하는 거 이것은 잘 안 맞죠. 그것도 하나 있을 것이고요. 사실은 파리바게트가 얼마 전에도 또 이제 직접 고용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걸로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고 그래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도 받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또 일감 몰아주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어떤 그 압박도 받고 이런 경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그룹으로서도 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인도라든지 그리고 국민의 어떤 신뢰도 과거만 못하게 이렇게 되고 있던 차에 이런 사건이 터진 거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까지는 그래도 1945년에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네. 우리 삼립식품이라는 거 들어봤죠. 네. 삼립빵이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서 시작돼가지고 상당히 오래된 기업인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형성해 왔어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를 이제 또 이렇게 해치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절박감. 이런 것 때문에 경영에서 제외시킨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한진가 최근에 한진가 갑질 문제 때문에 온 가족이 다 수사선상에 올랐던 전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좀 뭐 한번 이런 교육이 좀 됐다라고 그렇다고 좀 볼 수 봅니다. 있을까요? 사실은 저번에 한진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임했더라면 그 나비 효과가 좀 더 그렇게 크게 가진 않았을 텐데. 파장이 좀 덜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 예. 너무 안일하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다가 굉장히 큰 어떤 파장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육 효과라고 그럴까요? 어떤 그런 효과 때문에도 빨리 대처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지금 이 허 부사장 같은 경우는 교육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람 대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지금 뭐 그룹으로서는 상당히 손실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죠. 뭐 저희는 추정밖에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영권 영구 제외를 밝혔지만 나중에 뭐 자체적으로 회사 차원의 뭐 사면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거는 이제 상황을 봐야 되겠죠. 국민들이 이제 용서를 해줘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렇게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뒤에 이제 물러남으로써 뭐 그렇죠. 근신하고 열심히 또 공부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 국민들은 또 굉장히 또 그런 것에 열심히 노력하면 또 그렇죠. 용서해주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앞서 이제 김난 앵커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한진가도 그렇고 이렇게 재벌 3세들의 사건 사고 특히나 이 허이수 부사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탄대로 걷고 있었기 때문에 뭐가 부족할 수 있을까라는 뭐 생각을 국민들도 할 수 있을 텐데 유독 그렇게 재벌 3세들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저희가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창업을 하려면요, 보통은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정신이 없죠. 그다음에 2세도 그렇습니다. 2세도 아버지가 한 것을 물려받아가지고 확장하고 그다음에 2세도 키우는데 정신이 없고 그리고 2세만 돼도 나이가 좀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세는 그야말로 20대인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다이아몬드 아버지가 사장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을 창업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 해서 확장도 아닌 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려운 데다가 그다음에 처음부터 그러니까 사장이었기 때문에 사장 집안의 아들이었기 예. 때문에 말하자면 그 헝그리 정신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 이런 것들이 아버지만 못하고 또 할아버지만 못한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른 주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예.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된 지 사흘밖에 안 된 상황에서 내일 다시 재판 검찰에 출석을 하게 되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혐의입니까? 이번에는 이제 재판 거래 의혹 거기에 이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사법농단과 관련된 그렇죠. 사법농단과 말이죠. 예.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소송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소송을 그 법원하고 법원 행정처하고 그다음에 외교 안보 그 수석 주철기 수석하고 이렇게 뭐 만나가지고 그것을 이제 뒤로 끌면서 한 5년 정도 끌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법관이 해외에 파견되는 거 뭐 그런 것을 봐준 정황이 있다. 또 뭐 거기에 이제 상고법원도 사실은 이면에 잘 잡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거에 사실은 이 지금 그 법원 행정처하고
주철기 애교안보수석 정도만 이름이 나왔었던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번에 이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애교안보 수석을 이제 다시 말해 외교부를 압수수색했죠. 외교부에는 압수수색했었죠. 그때 이제 압수수색을 하면서 뭐가 나왔냐면 김기춘 전 실장의 관여 의혹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외교부가 아니라 사실은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환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쨌든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징용소송 재판 거래 의혹에 청와대가 어느 선까지 좀 개입했는가를 추궁할 것으로 보일 텐데 이렇다면은 어쨌든 검찰이 칼끝이 박 전 대통령 당시에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건데 이미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 없을까요? 어떻게 좀 사실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선에서 예.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것인지. 근데 사실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이제 만나고 예. 뭐 이랬던 정황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상고법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에서 굉장히 압박을 이제 뭐 압박이라고보다도 하여튼 상당히 적극적으로 청와대에 어떤 대응을 하고 나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김기춘 전 실장을 통해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이것이 이제 전달되거나 또는 보고되거나 또 지시를 받거나 그랬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불러서 예.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중요한데요. 그것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나 또는 거기에 대한 보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사하려 하겠죠. 그러면 내일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일단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밝히진 않았어요. 근데 일단 부른다는 얘기는 피의자를 밝히지 않았다면 참고인으로 될 건데요. 그건 언제라도 참고인으로 갔다가라도 바로 수사 피의자로 과정에서 전환이 될 수 혐의가 있습니다. 조금 짙어지면은 예, 바뀔 수 있는 그렇습니다.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이제 파악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사실은 법원행정처하고 청와대의 커넥션 관계를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아무래도 지금 어떻게 밝히지 않았습니다만은 참고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김기춘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 이외에도 이번 사법농단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또 부장판사를 소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좀 네, 부여해 김모 주실까요? 부장판사인데요. 지금은 이제 창원지방법원에 내려가 있는데요. 예. 당시에 법원행정처에 심의관으로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 법원행정처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이라든지 이 기획조정실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판사 뒷조사를 했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뒷조사를 했고 또 국회의라든지 동향, 성향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런 문건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 판사에 대해서 어떤 성향이라든지 친척 관계라든지 재산 관계라든지 예. 그 사람의 이메일이라든지 심지어 모든 것을 사사치 조사해가지고 그것을 문건으로 만든 것이 이제 나타났고요. 또 하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동향, 성향, 그다음에 친소 관계, 그 사람이 어떤 재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아주 면밀히 조사를 한 그런 문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작성했다고 하는 그런 혐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떠나면서 법원행정처를 떠나면서 약 삭제했다면서요? 2만 4,500개에 이르는 그런 어떤 파일을 갖다가 임의로 삭제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증거 인멸의 혐의도 있고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제 소환을 했죠. 김 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기가 작성한 것들은 다 임종원 차장이 시켜서 한 것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똑같이 그냥 말해주는 걸 받아 적기만 한 것이다라는 좀 입장을 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자신은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시켜서 나는 한 것뿐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나쁘게 할 의도, 누구를 해치려는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거기 근무할 정도면 굉장히 똑똑한 판사거든요. 부장판사라고 한다면 예, 더군다나 부장판사고 시킨다고 해도 공무원은 말이죠. 불법적인 것을 시키면 그걸 거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하나만 더 짚어보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인데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엄마인 최순실 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낼 수 없다. 이거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제 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이라고 해요. 예. 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한 거에 예, 대해서 국세청에서 세금을 이제 강남세무서입니다. 강남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하니까 예. 그걸 안 내겠다, 취소해 달라라고 하는 것을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해서 예.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인데 원래는 그것이 작년 11월입니다. 그때 이제 부과가 됐습니다. 그러자 먼저 조세 심판원이라 해가지고서
그 법원에 가기 전에 행정심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그래서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올해 6월에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졌어요.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냐면은 세금을 5억 정도 부과를 했어요. 그 부과한 이유가 뭐냐? 말 4마리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최순실 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는 그다음에 평창동 땅이라고 있어요. 예. 약 10억 정도 간답니다. 시가가. 그다음에 또 청담동의 아파트 그 임차해서 살던 아파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금 돌려받은 거 있거든요. 예.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최순실 씨로부터 정유라 씨가 징여를 받았다. 징여는 이제 주는 거 살아서 주는 건 징여고 죽어서 주면 상속입니다. 징여를 받았다. 그럼 징여를 받으면 거기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게 징여세예요. 근데 이제 정유라 씨가 그걸 안 내니까 강남세무서에서 세금 내라라고 부과를 한 겁니다. 그러자 정유라 씨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말 내 거 아닌데요. 그렇죠. 엄마 건데 나는 빌렸던 거 뿐인데요.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엄마 거고 나는 다만 빌렸던 것이다. 그러니까 징여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거죠. 말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뭐 어떤 서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말이 뭐 등록은 되는가 봐요. 자동차처럼 말이죠. 예. 그런데 이거를 뭐 서류를 넘겨가지고 그건 가능한 것 같은데요. 근데 옛날에도 그 최순실 씨라고 삼성하고 할 때 이 말이 누구 소유권이냐 갖고 많이 다퉜잖아요. 근데 이것이 뭐 꼭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동산이기 때문에 동산은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건 부동산이라고 그러고요. 그렇죠. 움직이는 건 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져가서 그 사람이 타거나 하면은 뭐 소유권이 이미 넘어간 것이지 등록이라는 거 그 절차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안 넘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다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앵커님 물으신 게 좀 어떤 키포인트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등록이 안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예. 실제로 갖다 썼다면 그 등록과 상관없이 소유권은 넘어간 것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예. 어쩌면 그런 것들이 다툼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검찰이 그 최 씨 일가 재산 중에 일부가 이제 정유라 씨한테 증여됐거나 양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좀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번 소송 통해서 정유라 씨 어떤 재산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가 드러날 수도 있겠네요. 글쎄 정유라 씨가 이제 독일에서 뭐 10억 이상을 썼다 뭐 이런 도피 얘기도 있었고요. 생활 중에서. 예. 지금 어디에 사느냐면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는 미승빌딩이라고 신사동 거기에서 살고 그 있는데 시가가 상당한 거죠. 예. 근데 그건 최순실 씨 앞으로 돼 있으니까 이제. 음. 그런데 저번에 이제 박영수 특검에서 얘기하기를 최 씨 일가의 재산이 약 2,700억 정도 되는 것을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2,700억 이요? 있습니다. 예, 예. 2,700억.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거라든지 전체를 예. 그건 추정입니다. 그렇게 추정한다라고 얘기한 바는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추정이고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이 미승빌딩이라든지 평창동 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드러나 있고요. 정유라 씨 앞으로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이것이 뭐 최순실 씨 한테서 정유라 씨한테 넘어가고 있고 또 넘어갈 가능성은 지금 많으니까 돈이 많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번 이 정유라 씨가 제시한 이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결과 좀 어떻게 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1심에서 한번 벌써 다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소송은 아니었지만 행정심판이라고 합니다. 조세심판원이 예, 조세심판을 한번 다투는데 기각했죠. 거기서 패소한 겁니다. 그랬는데요. 그렇게 일단 행정소송은 있잖아요. 예. 또 국세소송이라든지 이런 조세소송 같은 거 이런 것들은 1심에서 지고 나서 소송에 가서 이길 확률이 적어요? 10%밖에 안 됩니다. 약. 그러니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에서 뭐 이길 이길 가능성보다는 질 가능성이 크다. 훨씬 많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준호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이슈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